펑더하이와 마오쩌둥은 모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튿날 펑더하이는 수하이 포위안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를 방문하고 내룡전 전 참모총장 등 다방면의 인사들을 만나고 북경에 있는 소련 군사고문 사하로프도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펑은 사하로프에게 또다시 소련 공군이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나 난색을 표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2월 25일에는 저온라이 수상을 예방하자 저온라이는 펑더러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항미 원조전의 상황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조선에서 지금까지 3개월간의 전쟁에서 4만 5천여 명이 사망했고 다시 동상자, 병자, 탈영자 등을 합해 약 4만여 명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식량을 현지 조달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선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급 노선은 길어져서 하는 수 없이 공격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 공급과 수송력 그리고 공군과 고사포의 지원입니다. 펑은 다음날 다시 마오를 만났고 마오는 펑이 있는 자리에서 스탈린에게 전보를 쳐서 소련 공군 2개 사단의 파견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고사포 등 대공화기의 신속한 공급과 6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소련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얼마 후 스탈린은 이전과는 달리 벨로프 장군에게 지시하여 소련 원동공군 제151, 324 2개 사단을 조선 내 기지로 이동시켜 후방을 지원하겠다고 대답하였다. 20여일간의 국내 체류 후 3월 9일 조선의 전방지휘소로 복귀한 펑더하이에게 중국지원군의 서울 포기와 38선 이북으로의 후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2월 21일 지원군에 의해 지난 공세에서 돌파당한 횡성을 회복하려는 미 제9 군단의 주공은 미 해병 제1사단이었고 나머지 3개 사단이 미 해병 1사단의 좌우측에서 동시에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미군으로서도 애로가 많았다. 그동안 단단하게 얼었던 땅이 녹아내려 도로가 진창길로 바뀌고 가끔 비도 내려 항공 정찰이 어려웠고 하천은 떠내려오는 얼음덩어리로 도하가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 2월 24일 헬기가 한강에 추락하여 전선을 정찰하던 제9군단장 무어소장의 죽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령관을 잃은 제9군단의 작전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 해병 제1사단은 퇴각하는 인민지원군을 추격하여 3월 4일에는 횡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유엔군은 3월 14일에 홍천 외곽까지 진출하였다.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홍천의 지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지원부는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미 해병 제1사단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었다. 홍천을 사이에 두고 미 해병 제1사단과 중국 지원군 간의 격전이 연일 벌어졌으나 제공권을 앞세운 미군의 맹렬한 폭격에 더하여 미군과 한국군이 홍천의 양측을 동시에 파고들자 3월 20일부터 중국 지원군은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엔군은 계속 앞으로 진격하여 미 기병 제1사단이 3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중국 지원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춘천 시가지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 양평, 춘천을 잇는 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고 제3차 공세로 내주었던 38선 일대의 동부전선 대부분을 탈환하였다. 드디어 3월 15일 리주웨이는 미 제1군단장에게 강을 건너 서울 북쪽의 중요 고지군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동일 오후 3시 30분에 수륙 양용 장갑차로 무장한 미 제3사단의 1개 대대가 마포 방면으로 도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탈환의 선봉대로 나선 국군 제1사단 15연대는 3월 16일 아침에 도하를 완료하여 서울 전역을 장악한다. 원래 선봉에선 국군 제1사단은 수원을 거쳐 영등포와 흑석동 방면으로 진출하여 한강을 넘을 계획이었다. 그때 서울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에 사는 화교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강을 미리 넘었던 화교 정보원이 보내온 소식은 의외였다. 중공군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미국이 보내준 상륙 두정을 타고 마푸나루 쪽으로 상륙하였다. 그런데 화교 정보원이 보내온 정보 그대로 서울은 텅 비어 있고 중공군은 눈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 지난 9.28 서울수복 작전처럼 치열한 시가전을 예상했던 군인들은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사 후퇴전에는 150만만이나 되던 서울 시민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난 가지 않은 시민은 불과 20만이었는데 이들은 폐허가 된 서울에서 먹을 식량마저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도 별도의 수복 행사를 하지 않고 부산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했고 서울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복귀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을 수복하기는 하였으나 언제 다시 빼앗길지 몰랐기 때문에 정부 및 시민은 상당 기간 동안 귀환을 보류하였다. 서울은 단지 상징과 명분만 남아있는 곳이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사수할 장소가 아니었다. 인민지원군은 지평리에서의 참패와 서울 철수로 미군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였다. 미군도 류지에이가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비로소 중공군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3월 23일 미군은 고양, 의정부, 가평, 춘천선을 점령했으며 미 공수 제187연대가 문산의 4,000명의 병력과 탱크, 야포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민지원군 제1군단의 퇴로를 끊어 제26군의 측면을 위협하려 하였으나 제26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3, 4월 초에 이르러 중국지원군의 제1선 부대는 38선 이북으로 이동하면서 유엔군의 진격을 계속 막고 있었다. 3월 24일에 이승만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한만 국경까지 진격하기 전에는 정전은 없다고 하였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국군 수도사단과 제9사단으로 편성된 한국군 제1군단이 3월 25일부터 양양을 향하여 공세를 시작하였다. 북한인민군 제69여단이 험한 산악지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함정의 지원 사격으로 전위를 잃고 붕괴되었다. 3월 27일에는 수도사단이 남대천을 도하하고 양양을 점령하여 한강하구 서쪽을 제외한 38선 일대에서 전선이 다시 형성되었다. 양쪽이 다시 38선 일대에 정렬하자 미국 정부는 류지에이에게 38선 돌파에 관한 책임을 일임하였으나 그것은 지난 50년 10월에 있었던 북진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다. 미국의 의도는 38선 이북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한적인 돌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의 의도를 안 류지에이는 지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임진강, 연천, 화천 저수지, 양양으로 이어지는 선에 견고한 방어지대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이름하여 캔자스 라인이라 명명하였다. 이 방어선은 총 184km에 이르렀지만 서부전선의 22km는 한강 하구를, 중부전선의 16km는 화전 저수지를 이용해 방어에 임할 수 있었다. 류지에이는 4월 1일부터 전선을 38선에서 캔자스 라인까지 밀어붙이기로 하고 이를 요철 작전이라 명명하였다. 요철이라는 영어 러기드의 의미는 기복이 심한, 울퉁불퉁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서 울퉁불퉁하게 복잡한 전선을 바른 선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때까지 중국 지원군과 북한 인민군은 전열을 재정비한 상태가 아니어서 유엔군은 38선을 기준으로 서부전선에서는 3.2에서 9.6km, 동부전선에서는 16km까지 손쉽게 북상에 성공하였다. 원래 캔자스 라인은 38선 북방에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연결하여 임의로 설정한 방어선이었는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때부터 대략 이곳을 기준으로 미래의 군사 분계선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군이 캔자스 라인에 이르렀을 때 중국 지원군의 대부대가 강원도의 평강, 철원, 기마를 연결하는 철의 삼각지대에 집결하여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오산과 서울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부전선 장악을 위한 최적의 방어 지형을 지니고 있어 피하간에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에 따라 미 8군은 캔자스 라인 북방 10에서 20km에 와이오밍 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차 작전에 돌입한다. 4월 6일 펑더하이는 기마의 금강굴에서 중국 지원군 당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5차 전역의 작전 계획을 최종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펑더하이, 덩화, 박일우, 홍세주, 한센추, 제팡, 두핑, 그리고 제9병단 사령관 겸 정치위원 숭수룬, 제19병단 사령관 양더즈, 정치위원 리즈민, 제3병단 부사령관 왕진산, 부정치위원 두이더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 지원군이 먼저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때 각 병단 사령관들은 이제 막 조선의 전쟁터에 돌아온 터라 모두 멋진 솜씨를 보일 기회를 벼르고 있는 눈치였다. 각 병단 사령관들의 발표가 있은 뒤 펑더하이는 현재의 국면을 전환하려면 최소한 남측의 5, 6개 사단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반격을 가할 주요 지역은 서부전선의 문산에서 춘천에 이르는 선이다. 이 지역에는 한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미 제3사단, 미 제25, 24사단, 터키 여단과 한국군 제6사단이 있다. 방어선이 얕고 지원병이 옆에서 오게 되는 특성에 따라 아군은 우선 일부 병력을 기마, 가평선의 산악지대를 통해 돌파구를 만든다. 저들이 양 전선을 분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3병단은 정면 돌파를 감행한다. 제9병단과 제19병단도 각각 동서양측 날개에서 돌격해 우회한다. 저들을 각계 격파한 뒤 방어선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동부전선의 조선인민군 김흥집단군과 서부전선의 인민군 제1군단은 각각 정면을 공격해 전체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작전 개시 일자는 20일 전으로 하면 어떠냐고 묻자 모두 그 정도면 병력을 집결시켜 공격 출발선과 돌격 위치에 배치하는 데 충분하다고 했다. 4월 10일에 유엔군은 소위 캔자스 라인에 도달하였다. 이때 중국 지원군은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병력 손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후속 부대가 도착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은 미군도 병력 전개 후 추진력이 모자랐다. 그래서 크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다만 자석 전술대로 중국 지원군을 따라다니는 형편이었다. 미군이 자석 전술로 밀려오고 중국군은 기동 방어로 맞서 상대의 공격 시간을 늦추면서 차츰 예정 공격 출발선에 다가갔다. 미군이 조금 진격하면 중국군도 조금 물러나고 그들이 오지 않으면 중국 지원군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2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동안 지원군은 시간을 벌었고 제대로 물자 보급 및 병력 보충을 끝내고 있었다. 이 기간에 새로 조선에 들어온 중국 지원군 제19병단, 제3병단과 앞서 줄곧 휴식과 정비기간을 가진 제9병단은 각각 예정 지역에 집결해 있었다. 새로 조선에 들어온 포병 제2사단과 포병 제8사단 1개 포병단, 탱크 공격을 맡은 포병 제31사단과 고사포병 제61사단은 벌써 각 군에 배속되었다. 철로 및 도로 수송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군인은 다시 철도병 제3사단과 4개 공병단을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공안 제18사단에게 철로, 도로, 수송선의 대공초소를 맡아 대공감시를 책임맡도록 했다. 아울러 전방 근무 지휘부를 창설해 후군부 6개 지부를 지휘하도록 하면서 제19, 3, 9병단 등 3개 병단의 병참 업무를 책임맡도록 하였다.
제4차 전역의 1951년 4월 하순에는 인민지원군은 사령부를 이천군의 공사동으로 옮겼다. 51년 8월에는 평남 회창의 버려진 금강으로 옮겼다가 58년 철군할 때까지 그곳을 지원군 사령부로 쓰고 있었다. 북한에는 두 차의 금강이 있었다. 중국 지원군 사령부가 조선에 들어온 후 자리를 잡은 곳은 모두 갱도였다. 왜 갱도를 택하는가 하면 갱도가 미군 전투기의 공습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공사동에도 많은 갱도가 있었다. 갱도의 습기가 너무 찰 때는 아랫마을에 가서 민가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중국 지원군은 제4차 전역 후기에 기동방어전을 펼치며 서서히 북쪽으로 철수한다는 전략을 택하였다. 미군은 전선을 38선 부근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었고 미국 수뇌부에서는 조선 책략에 대하여 논쟁이 한창이었다. 트루먼이나 에치슨 국무장관, 마샬 국방장관 등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강력한 화력에 의존해 전선을 밀어붙이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휴전협정을 하려 하였다. 메가더는 이래저래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중공군의 전략 및 한국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오판, 삼소리, 군의리에서의 참패,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까지 후퇴하는 등 메가더의 명성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메가더는 즉시 중국 연안을 해상 봉쇄하고 중국 산업시설을 폭격하거나 한포사격으로 파괴하여 장제수 국민당군을 본토로 상륙시킬 것을 상신하였다. 워싱턴 정부에서는 이는 중공군에 패배하여 땅에 떨어진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해보려는 무모한 기도라고 판단하였다. 메가더는 51년 1월 26일 수원에서 류지에이를 만나며 기자들 앞에서 확전을 의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거듭된 워싱턴 정부의 언론 플레이 자제 요청을 무시하였다. 이어서 3월 24일에는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지금이 휴전협정을 개시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비밀 전문을 언론에 흘렸으며 4월 5일 메가더가 장제수군을 투입하여 확전해야 한다는 서한이 미 하원의회에 공개되면서 트루먼은 메가더 파면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드디어 4월 11일 메가더를 전격 파면하고 류지에이를 그의 후임으로 미 극동사령관 및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또 벤 플리트를 류지에이의 후임으로 미 제8군 사령관에 임명한다. 류지에이는 트루먼의 시책에 착실히 순응하였다. 이때 미 공군은 인민지원군의 후방교통 및 물자 집결지와 부대 집결지에 유례없는 폭격을 감행하였다. 미 해병도 원산, 심포, 청진 등 항구에 대하여 폭격, 봉쇄, 정찰 등 교란 활동을 강화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마샬을 일본으로 보내 류지에이가 일본 주둔 미군의 예비부대를 동원할 수 있게 승인하는 한편 미 제40, 45사단을 미국 본토에서 일본으로 이동시켰다. 또 일본에서 훈련 중인 한국군 3개 사단의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 김포 등 공군기지를 늘리는 등 상륙작전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중국을 겁박하고 자기네의 유비무환의 차원이었다. 기실 그들은 2개월간의 공격으로 병사들이 피로에 지친 데다 손실도 엄청나 중국 지원군의 대부대가 새로이 조선에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새로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다. 4월 11일 미군은 무리하여 불굴 작전을 발동하여 작전명답게 쉬지 않고 진격을 재개하여 전선을 한 번 더 북으로 밀어올리고 있었다. 중국 지원군은 4월 21일 개성, 연천, 화천, 간성선에서 미군이 진격을 저지하고 87일간에 벌어진 제4차 전역을 마감하였다.